죽음으로써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증언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와 참여연대 그리고 민생고의 한겨레 사회정책 연구소는 이런 세 모녀가 죽음으로써 증언하고 싶었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호소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가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 사건에 최초로 보도를 한 한겨레 정한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제 옆에 오른쪽에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빈곤연구소의 유종수 교수님, 그리고 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 그리고 애주머니의 재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희 빈곤연대 김인영 선생님 조금 늦게 오시니까 곧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안 했군요. 네, 저는 서강대학교에 있습니다. 문진영입니다. 각자 5분이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씩 발표를 하고요. 그 나중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 기초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의 집행위원장이신 성공회의 송경영 신부님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주관해주신 또 참여해주신 참여연대 또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참 찹찹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화도 나고 또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비보를 접했죠. 동부천에서 30대 어머니가 4살 배기 아이를 또 안고 투신을 했다는 아주 비보를 접했습니다. 형과금 고지서에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뭐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참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납니다. 정말 국민 최저상,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라도 적어도 최소한도의 삶은 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열망으로 15년 전에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다는 IMF 상황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을 해서 15년 동안 지켜왔죠. 그런데 끊임없이 지난 정권, 이번 정권은 그걸 축소시켜 왔습니다. 더 늘려야 하는 수급권자를 약 27만여 명 정도를 오히려 줄였고 끊임없이 부정 수급권자를 색출해낸다는 명목으로 하여튼 제도를 약화시켜왔고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죠. 저는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법과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제 좀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 사는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말 그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정말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기초보장 지키기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주 3일 전에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5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새 모녀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예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돌보지 못한, 이웃을 돌보지 못한 그런 책임, 죄를 회개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라고 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매주, 매일이라도 저희는 모여서 정말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런 비극적인, 정말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하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를,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쨌든 모쪼록 이 토론회가 정말 우리 사회를 좀 인간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품격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그런 어떤 건강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치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접근과 학문적인 업적을 계속 쌓아오신 조희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사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진보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그런 업적을 계속 쌓으신 참여연대 이제 사상적 지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잠깐 제가 여기 함께 하게 됐는데요. 마침 그 문진영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자살,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걸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주는 각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주변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아픔, 신음들을 짐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들에 빈발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깊은 아픔, 드러나지 않는 아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픔들을 우리가 직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저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서 보면 60, 70년대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일면적인 성장 위주의 시스템, 그러나 그것과 불일치해서 존재하는 우리 사회 현실, 대중들, 주민들과 거대한 어떤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저는 던져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보적 의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60, 70년대 산업화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역동성을 살리고 촉발한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민주화는 뭡니까? 정치적 역동성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었던 그 역동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 박정희 대통령이 리드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역동성의 창출이고 리드고 촉발입니다. 민주화는 진보가 했죠. 그건 역시 또 다른 어떤 우리 사회 역동성의 촉발이고 말하자면 유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살이 세 모녀가 있습니다만은 복지공무원도 자살하잖아요. 학생 자살하잖아요. 청년 자살하잖아요. 그죠? 노인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한계선, 저는 이제 벼랑 끝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벼랑 끝 사회로서의 우리 사회의 한계선 상에 놓여 있는 분들의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건 아닙니다. 복지공무원이 꼭 뭐 공무원 구급시험에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가 이 문제가 한계선 상에 서 있는 분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훈을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와 진보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해되는 사회, 저는 그것은 이미 발전의 가능성이 죽어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토론자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걸로 알고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과 죽음이야말로 좌우를 떠나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한봉 기자님께서 이 문제의 개요와 이것이 어떻게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신문 사회부 24시팀의 정한봉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거는 뭐 제가 최초 보도한 건 아니고 연합뉴스에서 이제 그 기사를 쓰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제 대신 한겨레에서 좀 사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크게 내용을 좀 취재를 한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좀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건 개요는 지난달 26일 저녁 8시 반쯤에 이제 이게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여기서 새를 들고 살고 계시던 그 박아무개 씨 61세가 이제 돌아가신 거를 집주인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뭐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방에 일주일 동안 찾아갔는데 기척이 없어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저희 창문 쪽에 있는 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가지고 창문 쪽으로 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좀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 분이 이제 돌아가 계신 거를 좀 확인을 하게 된 걸로 이제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 분은 이제 큰 방에서 같이 이제 좀 숨을 거두셨는데요. 큰 방 창문에는 청테이프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봉해져 있었고 이불 두 채와 침대 위에서 세 분이 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이제 냄비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항이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거는 이제 지난달 20일 영수증이었는데요. 20일 영수증에는 600원짜리 번개탄 2개랑 1,500원짜리 숯 1개, 20원짜리 편지지 1개를 산 기록이 있었고 번개탄은 이제 이분들이 방에서 피운 것으로 좀 보이고 숯은 주방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원짜리 편지지에다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흰 봉투를 남겨두고 그 안에다가 5만원권 14장, 그 70만원을 남겨뒀습니다. 이게 집세가 50만원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공과금이 한 20만원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떠나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세 분의 좀 객관적 상황을 좀 보면 그 박 씨 남편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 이제 친척으로 있었고 경찰에 이제 그 가족들이 진술하기로는 아버지 병원비랑 여기저기 좀 남긴 빚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구체적으로 이제 박 씨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는 예전에 이제 강동구 성내동에서 일단 살고 있다가 2005년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송파구 석청동으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주거지는 상가랑 주택이 함께 있는 좀 건물이었고 노후도 등을 좀 비교를 해보면 주거 환경은 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 씨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이제 반지 앞방으로 집주인하고 이제 세 가구가 세대로 살고 있었고요. 박 씨는 2005년도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난해 초에 월세가 50만 원으로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박 씨가 식당 일을 하면서 좀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보통 이제 그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수입은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좀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일한 식당은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한 1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은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넘어져서 오른팔에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식당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딸들 같은 경우는 큰딸 김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집에선 혈압 측정계가 발견이 됐고 1년 전부터 김 씨의 수첩에는 혈압이랑 혈당 등을 기록한 내용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 경찰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딸 김아무개 씨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불안정한 좀 일들을 계속 한 걸로 추정이 되지만 안정적으로 길게 일을 해오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특히 최근에 숨을 거두기 전에는 일을 안 한 상태였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일을 하던 박 씨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지만 수입이 없는 두 딸은 카드빚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 복지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석천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박 씨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신청을 전혀 한 기록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일자리를 잃은 뒤에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신청을 한 기록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실제로 이제 빙판길에 넘어졌을 때 식당 주인이 산재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박 씨가 이걸 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보면은 이웃들 분들하고 이제 집주인분들 그리고 경찰들 말을 좀 들어보면은 박 씨는 되게 성격이 조용한 상황에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컸다고 합니다. 주인집에서 도배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마다하고 동생도 이제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좀 힘들지 않냐, 도와줄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늘 좀 잘 살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의 남동생은 경찰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누나의 사정이 그렇게 나쁜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인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집세와 공과금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들도 성격이 되게 조용한 편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웃들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을 못 봤다고 하고 그 집주인 역시도 계속 집에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서 토익책이라든지 아니면 만화 공부를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는 거를 봐서는 일자리에 아예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았던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신용불량자로 좀 직장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괴감을 느낀 걸로 보인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수급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고 이런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오히려 전 좀 더 이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자립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도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란 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이런 복지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좀 인식을 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분이 정말 이게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시혜로서의 복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이분을 벼랑 끝에 내몰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거는 이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남겨둔 봉투였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바로 이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자화상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분노를 차분히 이제는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과연 이런 그 세 모녀를 정말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모제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어머니 일하시던 어머니의 경우에 이 1차적인 사회 안전망은 사회보험이고 외국이면 사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런 보호를 받았을 텐데 우리의 경우에는 일하는 분이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 사회보험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라는 고용안전망이 왜 보호를 하지 못했을까, 왜 무력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안함뿐만 아니라 많은 책임감까지도 느끼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퇴근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고 그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소득을 잃게 되어서 비극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라는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퇴근길에 다쳤다라는 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하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이고요. 또 하나는 산재보험에서의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다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두 제도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왜 무력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왜 받지 못하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일할 때 다쳤으면 우리가 쉽게 산재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산재를 받을 수 있느냐, 산재보험을. 이분이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당연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 다친 것도 아니고 출퇴근길에 다친 걸 왜 산재보험을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노동법에서 다수의 견해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되는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다수 견해입니다. 이런 출퇴근 재해, 일본에서는 통근 재해라고 하는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규정, 다시 말해서 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의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위헌이냐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합헌이라고 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9명 중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이 되려면 6명, 한 분이 모자랐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 출퇴근 재해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왜 못 받느냐라는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라도 적극적 인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는 그게 이제 사각지대 문제가 두 가지에서 발생할 텐데 하나는 가입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가입 측면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아예 법으로 적용이 받지 못하거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료를 안 내서 그러겠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다고 간주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는 크게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뭐 여러 가지 급여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좀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렇게 다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휴업이라든가 다른 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라고 간주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이분이 180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했을 거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흔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자발적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다쳐서 자발적인 이직이면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청구해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알고 있지 못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리고 있지 않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권리가 있다는 조차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부재 조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포기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원래 예산이 무려 5,551억에 이르고 있는데 가입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매우 더디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적과는 달리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시민사회와 당시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누가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가 국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고 연계하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노력이 매우 부진하고 더디고 많이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이죠. 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노력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분의 경우는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러나 이분이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다릅니다. 구직급여라는 것은 구직 활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분은 다쳐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현재 규정으로서는 구직급여를 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유예죠. 나중에 줍니다. 그러니까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나중에 낫고 난 뒤에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병보험, 질병보험이 없는데 유사한 제도가 고용보험제도에서 상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상병 부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현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수급받고 있는 중에 다쳤으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다쳤으면 상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법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차적인 사회보험, 특히 고용산재보험에서 유사한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측면에서의 사각지대 또는 급여 측면에서 수급권에서의 사각지대 문제 때문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서 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니까 정말 지금 세모녀 어머니는 정말 사각지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보험을 들다 보면 가입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줄 것 같이 하면서 막상 사고가 발생해서 신청하면 약관을 들어서 못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보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공공부문에서 국가가 하는 사회보험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 받게 되는 이런 뻥 뚫린 사각지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법 개정, 그러니까 규정을 변화, 이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떻게 보면 이 세모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순천향대학의 허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의 허선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병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이 있는데 1차 안전망에 우리가 5대 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건강보험의 문제, 그 첫째 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 기록이 없었다라는 이 사실, 이건 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은 또 의료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종합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건 어느 하나의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우리가 그런 뜻으로 잡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뉴스에 나오고 이럴 때 부정수급자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넘어지는 사고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큰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 그야말로 어떠한 안전망도 그곳에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은 최후의 안전망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발제하기 전에 이병희 박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게 좋았던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은 최후의 안전망, 마지막 안전망은 과연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되어 있다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금년도 10월 달에 시행하려고 하는 개별급여에서는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안전망에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아니라면 10월 달에 마련한 제도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분들이 수급 신청, 지금 정부에서 또 인터뷰 모 방송국에서 뉴스에서도 그 부분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또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 지역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 그래도 수급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이라 그러면 바로 위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서울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료를 별지 자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별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별지 자료를 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복지 기준을 만들면서 제1번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소득 기준은 더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모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130만 원 내외.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은 135만 원 내외. 그러니까 거의 그 선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소득 때문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혹시 수급자가 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 분이 모두 다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경우에 아프다고 하지만 근로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받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의 추정소득, 어디선가 숨겨놓은 소득활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소득이라는 걸 부과를 하고 그 어머니가 버는 돈을 합쳐서 다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딸 둘의 추정소득,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이라 그래서 근로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3명이 모두 다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와 기존의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관계로 수급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차하위 계층들을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3분의 2 정도의 소득 이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주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 사람들, 근로 무능력자들을 위주로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모녀의 경우는 여전히 소득 문제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돼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위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과연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는 됩니다. 그거는 최저생계비 150%까지가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신청을 했더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도 그 내용에 자료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급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청을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런, 이따가 우리 김윤영 선생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부분은 그분들에게 작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근데 수급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신청을 꼭 이렇게 서류로서 남겨놔야만 되느냐. 첫 번째 먼저 전화상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전화상담의 경우에 기록이 남아있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곳에다가 도움 요청을 해봤는지 하는 부분들, 그분의 아까 우리 한겨레 기자님께서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누군가에는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가능성, 전화로 신청한 부분들이 잘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누가 봐도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1차 안전망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남은 것은 최후의 안전망밖에 없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라면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는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의 제도로서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수급자가 안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율,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사각지대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10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그 제도를 잘 몰라서이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적용을 잘못해서이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가 한 140만 명 되는데 전체 인구의 수급자의 3분의 2 정도의 규모가 하위 계층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수급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그런 부분의 문제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맞춤형 개별급여라고 불려지는 그 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위의 그림을 보면은 그 위의 그림과 그 전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은 현재 제도보다 선정 기준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 기준은 좀 더 완화해서 그리고 현재의 제도는 수급자가 되면 이것저것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올 오와 나싱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급여로 이것을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선정 기준은 조금 올리려고도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수급자 숫자가 전국적인 상황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급자 표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표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수급자 수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적으로 수급자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올 연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통계도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 통계의 경우는 다른 지역은 줄어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숫자가 증가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 송경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자 발굴에 정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통합전산망 이런 것 때문에 소득 재산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신청자들의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편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대로 올 10월까지 계속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연초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수급자를 좀 늘리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올 10월 달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극대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10월 달에 늘어난 숫자는 2년 전 숫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 우리 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기준의 문제는 현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권리성 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는 선정 기준을 굉장히 좀 장관의 재량화로 하는 이렇게 약간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식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기준을 크게 완화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나 되는데 한 10만 명 정도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풀려고 하는 정도 나머지 8, 90만 명의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그 세 가구의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머니가 60 넘은 노모가 30 먹은 아픈 딸을 지금까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분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어느 나라나 있겠죠. 그러나 성인이 된 다음에 과연 그런 노인이 30대 이상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떨어져 살면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러니까 아니면 같이 산다고 하면은 떨어져 살면은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같이 살면은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떨어져 사는 효과 그대로 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아픈 첫째 딸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빈곤의 연대 책임, 가족 간의 연대 책임을 묻고 있어서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부분의 문제, 이따가 주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그렇게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 보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98년도 일이 생각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정우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토론회가 열렸고,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정비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이기도 한데,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고, 시민들도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선택을 한 뭔가의 다른 이유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막 진행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 다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식으로 논조가 다 싹 바뀌는 이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대안이 뭐였냐면은 학교에서 도덕성을 강화하자, 이것이 대안이었습니다. 제가 쭉 찾아본 결과. 그런데 도덕성을 강화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죠.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지고 나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퇴 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교육을 해도 받을 기회도 없었던 분이죠. 그런 분에게 그분의 그런 선택,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계비, 그 당시 20만 원도 안 되는 돈 월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애가 학원 보내달라, 먹을 거 사달라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선택을 막 하게 된 이런 상황. 국가가 먼저 해주고 나서 그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빈곤의 사회적 책임. 그 복지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그분이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 모녀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사회복지학자들이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가 않고, 그리고 온갖 수식어로 앞에 붙여서 무슨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이 세 모녀의 사건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현장에서 과연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런 지원제도, 사회복지제도를 포함해서 이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실상을 우리 김인영 처장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가 약간 바뀌었던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빈곤사회연대 김민영입니다. 그 자료로는 12페이지로 시작하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그 세 모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산업
이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점이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식당 일을 하셨으니까 비정규직이었을 거고 산업재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병원도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근로능력자이기 때문에 젊은 딸들을 데리고 있어서 안 됐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스스로를 좀 발견을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닥까지 밀어내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더 슬픈 일은 이런 일들이 절대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겠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 발제문에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런 죽음들뿐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들을 연결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다라고 지자체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작년에 부산에서 돌아가신 지 5년 된 할아버지의 주검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죠.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난 뒤에 청년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경험도 있었고요. 이미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최저생계를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여전히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찾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밀어내겠다라는 식으로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시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공적 보험 체계나 보장 체계가 굉장히 허술하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공공부조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발제에서는 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그럼 실제로 이 분들이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과연 이게 달랐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셔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좀 황당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면 정말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있는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급여를 보장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나머지는 발제문을 참고하시고 세무녀의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분들이 수급 신청을 했다면 1차적으로 어머니의 이제 어머니가 다치신 게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접수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수급 신청을 하러 가게 되면은 2달 이상의 질병을 보고 있죠. 61세이시기 때문에 근로가능 연령층입니다. 이런 경우엔 2달 이상의 질병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구두로 거절당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예시로도 보면은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최저생계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하지만 주소가 없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의 주거지를 마련을 해놓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마련을 한 뒤에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요건을 수급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의료기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달 동안의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수급 신청을 2달 동안 기다려서 한 달 기다려서 그 다음 달에 신청했다면 어땠을까? 첫째 딸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만성질환을 인정을 받으려면 지속적인 통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통원 기록 없죠.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근로능력 가구로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더라도 딸 둘의 근로능력 있음 그리고 추정소득을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까지 추정소득을 부과한다면 이 가구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국가는 24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성질환자로서 딸이 등록이 되어서 한참 뒤에 만성질환을 인정받고서 수급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더라도 둘째 딸의 추정소득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둘째 딸의 추정소득 여전히 남고 그 추정소득을 부과받지 않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역시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받고 게이트웨이라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당분간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안만 보더라도 자활사업 7%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곳으로 이후에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좀 다양한 방식, 진짜로 지금 근로연계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일자리와 자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가고 있냐. 그러기보다는 근로 가능한 사람들은 시장으로 나가라라는 회초리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청을 했더라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거나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모욕감이나 낙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또 젊은 가구원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 이미 되게 많이 발생을 했죠. 2010년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장애 판정 받은 이후에 수급 신청을 해서 아들 병원비라도 좀 보장을 받아보려고 이제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로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있다. 내가 가고 나면 주민센터 분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문서를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라도 의료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을 잃는 판단을 하셨던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지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는 제도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계속 간주를 하고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주부양비라는 것을 통해서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시 이 사람이 당신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주된 비용을 실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장 약한 사람인 수급 신청자,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거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부 다 똑같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서 심사가 있을 때마다 수급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불안정하게 실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긴급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써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줄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희망혼돌 지원 사업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3월 말이면 이것도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밖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상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혜택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인 건데 저는 이런 상황을 계속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모 신문에서 이분들의 월소득과 신청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복지지원 액수 이런 것들을 막 써놓으셔가지고 되게 모욕감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만약에 신청하셨으면 더 절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욱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낙인감과 모욕감에 기반을 한 복지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급자 늘리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하면 된다라고 정부에서 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있잖아요.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제가 방금 앉아있으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개정안에 따라서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주거급여를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 주거급여 정도일 텐데 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인 가구로 주거급여를 지급을 받는다면, 현금급여는 어차피 생계급여는 지급이 안 될 거고요.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이 150만 원일 때 기준 지금 임대료가 서울의 3인 가구 24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제하하고 나면 급여액이 0원이에요. 0원이거나 소득이 좀 낮을 때는 뭐 한 2, 3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개정안을 통해서 뭐 소득 기준을 올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안을 보면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만들 거면 실제 임대료를 반영이나 하면 좋은데 50만 원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3인 가구 기준 24만 원이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못을 박아놨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또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다시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제도를 개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에서 제도 운영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야기하면서 1호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랑 뭐 17개 부처가 합동으로 복지부정 신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쭉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1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100일 동안 성과가 엄청 크다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거기 보면 100억 원 정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발각 건수는 7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미미한 정도죠.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할 때는 정말 미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도 지금 이 부정수급 논란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 국가 정책이 향하고 있는 것은 빈곤층들은 예비범죄자다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 의견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면은 아고라 토론방에 토론을 개설을 해서 국민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1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자식이 사업가고 잘 나가는데 집을 자식 명의로 해놓고서 수급 받더라. 기초생활 수급자 임대아파트 갔더니 엄청 잘 살고 있더라. 이런 의견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출했다라는 것을 많이 모아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기관의 제공이 아니라 복지 수급자들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인천에서는 인천경찰청이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요. 복지 이용자들을 예비범죄자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명단 2,700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굉장히 철저하고 유독 독하다. 이런 게 지금 한국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요. 진짜 복지수급의 권리를 남에게 패끼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문연, 이분들을 생각하면 복지수급자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다, 예비범죄자화하고 있는 이런 정부 태도에 대단히 큰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개선을 하고 싶다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그리고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장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사들을 좀 시작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럴 수 있는 제도의 전면적인 전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모녀가 복지수급을 신청을 했어라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절망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현재 복지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주거급여, 아까 김 국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세모녀가 받으실 수 있는 게 주거급여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정수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상담 업무를 주로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산모녀 가구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지원받을 거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면 저희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해주면 싸워주고요. 가능성이 없어서 미안해, 도저히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죠? 개콘에 보면 앙대영 하는데요. 이 경우는 한마디로 앙대영의 케이스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지금 옆에 계시는 발제자분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앙대영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는 마치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그 8페이지 밑에 국토해양부의 문의 사례로 살펴본 긴급주거지원제도 한번 보면요. 누가 문의를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병으로 사망하시어 현재 소득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벌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뭐 지금 2인 가구 모양인데요. 그럼 한 60만 원 이렇게 버는 모양이죠. 이러한 상태인데 LH의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위의 조건이라면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고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민간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소장으로 매일 상근을 하다가 남편이 전국으로 정근이 돼 가는 바람에 따라가서 몇 년 살다가 몇 년 이제 한국에 없다 이제 다시 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말해요. 실제 안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안 해주는데 왜 아무도 크게 문제를 제기를 안 했고 지금 여기 와서도 정말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 앙대영이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를 모르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들어가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가 주거빈곤 가구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고시원, 만화방, PC방 등 비주택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에 난방시설이 아예 없을 만큼 열악한 경우가 25.7%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 수입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사람이 전체의 거의 한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의 경우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하위 10%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 50% 넘는 사람한테만 뭐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10%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악한 사람들한테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지 않고 그러면은 주거비 지원이 되는 사람이 그럼 돈 얼마나 되냐 그것도 정말 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마치 뭐 전시행정인데요.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매가거나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이런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어디가 제일 잘 돼 있냐면 옷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돈 없어도 옷 얻어입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무료급식도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자존심을 꺾었다 치면 밥은 굶지 않게 여기저기 무료로 얻어먹기가 그래도 쉬운데요. 제일 부담이 크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주거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그 치료 사업을 해서 돈을 조금 벌잖아요, 노인네들. 그럼 그걸로 월세 내요. 일단 월세부터 내고 그 나머지 값 사니까.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뭐 조금 받고 지금 뭐 20만 원까지 뭐 70%까지 준다면 안에 그러고 있는데 그거 받아도 그게 주거비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소득이 생기면 그게 가게에서는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비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이 사람의 경우도 월세 38만 원에다 갑자기 50만 원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싼 주거비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다 치고라도 오르는 것만 좀 막아줘도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갑자기 뭐 38만에 50만 원 건조면 20% 가까이 뛰어버리고 많이 뛰고 하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국토해양부 문의 사례에서는 뭐 된다 하는 게 왜 앙대용인지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뭐 허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근로능력자한테는 뭐 추정소득 부과하게 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61세짜리 이 노인이 이 일을 못했을 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나? 아니에요. 65세 넘어야 근로무능력자거든요. 그리고 뭐 팔이 부러진 것 정도 갖고는 그 단기적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딸 36살짜리 첫째 딸이 당뇨와 고혈압이 심했던 모양인데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중풍이 되어 쓰러져서 이제 지체장애가 된다. 그럼 지체장애인으로 근로무능력자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너무 심해져서 신명을 해가 한다. 뭐 그러면은 시각장애로 인정을 받고 당뇨로 인해가 뭐 발이 아주 그냥 썩어 들어가고 이래가 다리를 잘랐다. 그러면 이제 지체장애로 받지. 당뇨로서는 그게 근로능력으로 인정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만약 장애인이었다 하면은 개별 보호라는 게 가능해요. 30세 이상의 성인이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장애인 한 사람만 보호해주는 개별 보호가 있는데 엄마는 나이가 65세 안 되니까 개별 보호 못 받고 딸은 당뇨지만 아직 뭐 실명까지도 안 가고 다리 잘라야 될 정도 아니니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막내딸이 이 근로소득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요 일단 상담이 딱 들어오면 야, 이 가구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 한 가구씩으로 치거든요. 그래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도 여긴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셋이 모아서는 되냐? 셋이 모아서도 기초수급은 안 되고 그러면 긴급 지원이 되냐? 그럼 긴급 지원은 이제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이 집에는 그 소득 재산 기준은 통과를 하더라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가구 특성 기준에서 중한 질병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갑자기 기부수를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식당 일을 못한다. 그러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긴급 지원이 가능하려면 셋이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어머님이 혼자 살다가 이렇게 기부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긴급 지원 한시적으로 막 조금 몇 달 주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딸들하고 같이 살면은 안 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주거비 부담이 센데 이거 다 흩어져서 주거비를 셋이서 따로따로 지급을 해야 해준다라는 거는 그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 살수록 뭔가 지원을 해줘서 같이 모여 사는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걸 지원을 해줘야지 국가 예산이라도 절약이 될 건데 일단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혼자 살아야 그나마 뭐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연구소에 이런 사람이 상담을 의뢰하러 왔다면 당신은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괜히 있다 그래가지고는 신청하러 갔다가 무언만 나오고 다시 절망하게 보는 것보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제도가 있긴 있냐? 제도가 보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제도 있잖아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구임대 아파트가 기초수급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료 4만 원입니다. 엄청 싸죠? 근데 연구임대 아파트 꽤 살기 괜찮아요. 가보신 분 알겠지만 아파트 따신 분 나오고 뭐 보일러 들어오고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료가 한 6만 원에서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도 시중임대료의 한 반에서 70%,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50년 공공임대도 임대료가 8만 5천에서 26만 5천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임대료 10만 원 미만이고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월 임대료 8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수도권 전체 5천만 원 주택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입니다. 엄청 서로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조금이라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로또 당첨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 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빈민들 중에서도 형평성이 대단히 어긋납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은 임대주택 지원하고 또 다릅니다만 내가 여기 써놓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제도 중에 제일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온 게 전세 자금 융자인데요. 이게 2%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신용 불량으로 신용보증 거절자나 연재 보증인이 없는 사람까지도 여기는 이제 연 3%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 제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하냐 하면은요, 전세자금은 돈이 누가 받습니까? 집주인이 받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사람 이사 갈 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용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집주인한테 가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금융지원 제도가 전세자금 융자에서는 좀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공공 임대주택이 지금 얼마나 되냐 보면은요, 연구임대가 19,000호고요. 이렇게 해서 다 9만 3,000호로서 전체 주택의 한 5% 정도입니다. 근데 2007년에는 3%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5%까지 늘린 것도 상당히 많이 늘린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2007년에 3% 수준이 된 게 지금 5% 정도로 늘었다면 앞으로도 그럼 1년에 한 1% 정도라도 뭐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OECD 국가들의 경우는 한 전체 공공임대 전세 월세 중에서 한 공공임대에 싸게 저렴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가요. 근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제공을 하는 거는 공급 과잉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월세가 올라가는 거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는 임대료 지원의 효과도 있지만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임시 주거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민단체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너무 조금이고 일부 몇몇 그 시민단체들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가구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로또 복권 딴 사람과 안 딴 사람과 시민단체 관리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 드리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월세 입자들이 한 달치의 월세를 세금으로 빼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달치를 돈으로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전체 근로자 중에 한 반 정도는 세금을 안 내요. 왜?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라는 거는 결국 중산층 이상을 위해서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세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지원해야 되는 그 형평성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주거급여를 실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것도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애주 대표 재윤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두 딸은 세 모녀 중에 두 딸은 아마 신용불량자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재윤경입니다. 일단 그 신용불량 등록제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불량 등록이 되면 사실 고용에 제한이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고용 목적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있다. 이거는 좀 과도한 추측이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사실은 이제 제출해라. 뭐 기업에서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 구직 활동을 벌였던 취업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신용불량 등록제도에 의해서 고용 자체에 제한을 당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용불량으로 내몰고 실제로 신용불량 등록이 되기까지의 이분들이 사실 노출됐을 가혹한 이제 채권 추심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금융의 문턱을 낮춰라 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복지를 해결할 것을 끊임없이 금융으로 대체해 온 게 지난 사실 금융 위주의 과도한 어떤 금융 자본주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복지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고 그물망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그러면 돈도 안 빌려주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이라는 건 뭐 은행의 그런 그 저금리 그 싼 이자의 대출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공급받는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쉬운 게 카드론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이분들 카드론 이용하시면 20%가 넘는 고금리입니다. 사실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신용을 통해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불과 6개월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근데 6개월 뒤부터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엄청난 사실은 이렇게 빚독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에서 최근에 그 빚독촉에 관련한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수정해서 좀 이렇게 그 기본권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렇게 좀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전에는 하루에 10통까지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추심업자가 이제는 3통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저소득계층 분들이 그 채무자로 이렇게 굉장히 고통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요. 빚을 한두 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1개 돌리고요. 2개 돌리고요. 3개 돌리고요. 리볼빙 쓰고요. 카드론 쓰고요. 저축은행 가고 대부업체 갑니다. 저희가 만난 분들의 저소득층의 채무 취약계층은요. 최소한 10개 이상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통 이상 전화 받을 수 있다. 전화할 수 있다. 추심 과정에서. 그러면 10개 정도 갖고 있는 채무자는 하루에 몇 통의 전화를 받습니까? 30통의 전화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최근 금융위가 기존의 채권 추심 내용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좀 수정한 겁니다. 많이 인간적으로 배려해서 수정한 내용이 하루에 3통까지 가능하다. 사실 저는 이 채무자분들 만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빚을 한번 지게 되면 권리의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죄인의식만 남습니다.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경제적 사유고 경제적 사유 중에 그냥 돈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빚독촉에 죽습니다. 근데 빚독촉과 관련돼서 재산권이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식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이 나라 환경, 금융 환경 이 속에서는 사실상 가혹한 채권 추심의 제도 개선 기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줘야 된다.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고 금융을 시혜로 찾게 오해하시면서 서민금융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그런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정부에서 금융으로 퍼줬더니 저소득층이 500만 원 돈 빌려서 먹고 튀었다. 500만 원 빌려서 먹튀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햇살론 10%짜리입니다. 10%짜리 빌려가지고 자기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먹고 튑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하면은 못 갚아서 잠적을 했을까가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빚을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요.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채무 취약계층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에 350만 명이 지금 취약계층이고 그중에 114명은 아무리 뒤져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갚을 수 없다. 상환능력 전무하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저희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금융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파산 면책을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로 모든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도외를 했냐면요.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 이 기사가요. 제가 세봤습니다. 20몇 개가 떴습니다. 한겨레 경향 빼고 심지어 민중의 소리인가? 그 신문사까지도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 그래서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금융위에서 파산 면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실 채무자에게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차별이다. 이런 식의 아주 비정한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모녀에게 죽기 전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죽지도 말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빚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기사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요. 개인빚 갚아주지 않습니다. 갚아준 적이 없습니다. 금융빚은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했더니 개인빚 갚아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금으로 빚 갚아준다. 이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굉장히 단순하고 착하고 굉장히 이렇게 양호하게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요. 사실은 부실 채권을 싸게 사서 그 채무의 절반을 되돌려받는 채권 추심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빚을 세금 투입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은 3개월 이상의 연체된 채권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시장에 헐값에 내다 팝니다. 어디다 파냐면 대부업체에 팝니다. 대부업체에 8%의 가격으로 팝니다. 사실은 선진국은요.
이거 적극적으로 은행이 나서서 채무자랑 채무 조정해줍니다.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 유예해주고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새로 짜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산 면책이 쉽기 때문입니다. 파산 면책이 쉬우니까 사실은 책임 대출을 해주고 책임 대출을 해준 뒤에도 이 사람의 일시적인 어떤 소득의 변동이 생겨서 갚을 상황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 한 푼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파산 면책이 쉽게 작동을 하는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파산 면책에 엄청난 사실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소득층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인데 저희가 만나보면 신용을 8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금융의 문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과잉 대출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약탈적으로 과잉 대출하면서 사실은 뭐 주변 지인의 이 돈까지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갚아라. 이거를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강요하면서 기본 인권을 무시합니다. 저는 이 세 모녀가 두 딸이 신용불량 상태였다. 사실은 그걸 뭘 의미하냐면요. 수년간에 걸쳐서 지독한 빚독촉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 빚독촉 과정은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어머니가 사실 굉장히 능력자였습니다. 이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점포를 4개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한번 고리대출의 늪에 빠지기 시작해서 사실 나중에 점포 다 뺏기고 심지어 장애 아이를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SUV 차량까지 다 뺏겼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그 과정에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요. 끊임없이 빚독촉을 하는데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인 것만 같았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참다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가서 신고했더니 형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게 아줌마 왜 그렇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써요? 무식하게. 이런 핀잔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모녀가 겪었어야 했을 채무 독촉, 저는 이게 죽음으로 내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은 사회복지의 그런 사각지대, 그 다음에 이 구멍 뚫린 안전망, 이게 주요 의제지만 사실은 사회복지를 끊임없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모는 금융으로 사실 대체해왔던 사회제도, 이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아무리 찾고 뒤져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사례를 모아서 제도 개선에 싸워야지.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해주는 게 답인가? 그래서 서민금융 햇살론 빌려주는 게 답인가? 저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든 금리가 제로든 이분들은 갚기 힘듭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창출이 돼야 사실은 어떤 빚이든 갚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노출이 돼 있다. 취약계층이. 저는 이 정부가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채무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채권 추심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금리 그 대출, 그러니까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탈적 그 대출 방지법, 과잉 대출 방지법, 국회에 다 상정돼 있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좀 낮추자 그랬더니 대부업체의 원가를 분석해 갖고 와서 정부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민주당은 또 아주 무력하게 거기에 동의해줘서 39%를 34.9%로 웃기게 낮췄습니다. 그것도 낮췄다고 성과라고 자랑하는 민주당이나 그 대부업체가 망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원가 분석까지 들이대면서 고금리 대출을 낮추지 못하겠다는 정부 여당이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인지 참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요. 저는 언론사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니까 개인비 갚아준 적 없고요. 그리고요. 못 갚는 빚은요. 안 갚게 도와주는 게 그게 정상사회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미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게 너무 쉽게 작동하는 사회. 언제까지 복지를 빚으로 대체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모녀가 수년 동안 가혹한 빚독 속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